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스마트에코의 김익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제목은 글로벌 마켓에서 요구하는 건축 자재의 환경성 평가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생태건축 연구단에 참여해서 5년 동안 이 건축 자재와 관련돼서 글로벌에서 어떤 요구하는 그런 방법론에 따라서 우리 한국화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에 일단 제가 참여했었고요. 그러면서 실제 우리 연구단에서 개발했던 많은 생태 건축 자재가 기존 자재에 비해서 환경적으로 어떤가에 대한 어떤 프로파일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동안 했던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15분이니까 방법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엑기스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사례 한 가지 정도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아시다시피 그 세계 그린빌딩 위원 협의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건설은 전 세계 자원의 50%를 소비한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발생량의 35%를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건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속 가능한 건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순환형 자재의 적극적인 활용이 앞으로 갈수록 더 중요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기가 돼서 우리 생태 연구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나 싶고요. 아울러서 또 하나 나온 것이 이 건축물과 관련돼서 건축물을 짓고 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명이나 난방 같은 것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에너지, 즉 운영탄소라 그럽니다. 운영탄소 배출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8%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을 지을 때 필요한 건축 자재, 이러한 자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가 내재탄소라 그러는데요. 인바디드 카본. 이 내재탄소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11%를 차지해서 건축과 관련돼서 내재탄소와 운영탄소를 합하면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39%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 건축 분야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재 소비도 많고 온실가스 배출도 많아서 어떤 자원 집약적인 산업이고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이면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순환형 자재에 대한 활성화, 그 다음에 저탄소 건축, 이 부분이 앞으로 갈수록 더 중요한 어떤 테마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밑에 있는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과 관련돼서 운영탄소 부분도 있지만 운영탄소는 사실은 배출권 거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 제도에서는 내재탄소와 관련된 부분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재탄소에 대해서 전 세계 온실가스의 11%를 차지하는 내재탄소, 그 다음에 우리가 건설 분야에서 순환형 건설 자재의 사용이 갈수록 활성화가 되는데 순환형 건설 자재를 씀으로써 온실가스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환경량이 얼마만큼 줄어드는가에 대한 크레딧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전과정 평가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따라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탄소 중립이 이슈화가 되면서 건축 자재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콥3 내재탄소에 대한 산정과 관리가 필요하고 이걸 위해서 전과정 평가가 이슈화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 순환 경제의 일환으로서 건축 자재의 원료 중에서 재생 소재 함량을 달리함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얼마나 되고 자원 효율성이 얼마만큼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LC가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과제 평가를 활용해서 이러한 어떤 절차나 요건을 다루고 있는 ISO 14040번이나 44번에 대한 표준이 2006년에 이미 개발돼서 전 세계적으로 활용화가 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좀 더 프랙티컬 가이드라인으로서 EU에서는 PEF라고 하는 방법론이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로 지금 현재 만들기 위한 야심찬 노력을 한 10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태 건축 연구단에서는 지금 ISO 14040번과 14044번에 기반해서 전 세계의 어떤 실용적인 LCA 가이드라인으로서 EU가 제시하고 있는 PEF 가이드를 벤치마킹해서 한국
지역형 실정에 맞는 그런 어떤 지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저희가 참여했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과점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요게 정과점 평가의 기본적인 테크니컬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정과점 평가는 Goal and Scope Definition, 그 다음에 Inventory Analysis, Impact Assessment, Interpretation과 같은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건축물과 관련돼서 건축물의 자재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건축물을 해체해서 일부는 재활용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라이프 사이클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 영향을 계량화해서 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그걸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는 것이 정과점 평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슬라이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SO 14040번, 14040번은 제너럴 프린시플만 다루고 있고요. 14044번은 리ኳ이어먼트하고 프로시저, 요건과 절차를 다루고 있는 표준이 14044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4040번과 14044번을 벤치마킹을 했고요. 이후에 PF 가이드라는 것도 14040번과 14044번에 있는 요건을 위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 PF 가이드를 벤치마킹 한다는 것 자체가 40번하고 44번을 같이 검토 벤치마킹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와 관련돼서 ISO 13315-8번이라는 것은 콘크리트나 콘크리트 제품에 대해서 별도의 LCA 가이드나 선언 방법에 대한 것이 ISO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전부 다 벤치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서스테이너블 빌딩과 관련돼서 21930에 대한 표준이 있는데요. 이러한 표준 같은 것들을 벤치마킹을 했고요. 저희가 벤치마킹한 항목들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어떤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일정 부분을 제외하는데 어디 부분까지를 제외할 것이냐. 데이터 수집할 때 어떠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지, 수집한 데이터의 품질은 어떠한 품질을 가져갈 거고, 그러한 데이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데이터의 스프릿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환경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경 영향을 뽑을 건지, 즉 최근에 와서 탄소 중립 때문에 CO2만 뽑고 있는데요. 이후에 PF 가이드에서는 14개, 15개, 16가지 환경 영향에 대한 것을 복수로 영향을 뽑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태건축연구단에서는 이 16가지의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환경 영향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규명할 수 있는 형태로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건축 자재에 대한 환경성 평가에서는 일단은 B2B 건축 자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건축 자재의 특성을 고려해서 일부는 기능 단위로 가고 일부는 제품 단위, 선원 단위로 가는 이러한 방식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범위는 원료를 캐서 건축 자재를 만드는 크레디트 투 게이트까지로 돼 있고, 제외 기준은 99%, 1% 정도는 제외시킬 수 있게끔 일단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은 쭉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생태건축과 관련된 LCA 가이드라인을 이제 구축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제시하는 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서로 간의 환경성을 평가하면은, 자재에 대한 환경성을 평가하면은 자재 1톤, 1kg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또는 1노말 큐빅미터 단위로 평가하거나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자재의 물성은 다르고 여러 가지 어떤 소재는 다르더라도 용도는 똑같은 자재가 많습니다. 그런 용도가 똑같은 자재에 대해서도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성능을 동일하게 맞춘 상태에서 환경성을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은 성능하고 상관없이 1톤, 1kg, 1노말 큐빅미터 단위로 평가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서로 간의 환경성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단에서 개발한 방법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할 수 있으면 기능 단위에 근거해서 자재의 성능을 동일하게 맞추고, 이 동일한 성능을 맞춘 상태에서 자재의 무게를 환산해서 그 무게를 가지고 환경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제가 방법론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없는 자재들, 이렇게 할 수 없는 자재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제품 단위, 선원 단위, 디클레어 유닛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능을 고려치 못하고 바로 자재의 무게로 전환해서 결과를 뽑는 방식, 이렇게 투 트랙으로 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상당히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이고 이 방식으로는 개선 효과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방식으로 최대한으로 갈 수 있게끔 동일한 성능을 뽑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저희가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사례를 제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 단열재인데요. 오늘도 보니까 관련된 업계에서도 오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비교만 하겠습니다. 비교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결과를 보고 어디가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보시는 것보다 우리가 만들어놨던 평가 방법론에서는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클레어드 유닛이라고 하는 1톤, 1kg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하고 성능을 동일하게 놓고 자재의 무게를 서로 다르게 하는 이런 방식하고 두 가지 방식에 대한 환경성 평가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시고 결국은 우리 연구단에서 하고 싶은 것은 이 방향으로 첫 번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단 연구를 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단열재와 관련돼서 저희가 대상으로 해봤던 것은 진공 단열재, 그 다음에 엑스패스 단열재, 목소미 단열재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단열재에 대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성능 기준을 0.15W/제곱미터 K를 기준으로 이게 열 관료율입니다. 0.15W/제곱미터 K라고 하는 열 관료율을 만족할 수 있는 단열재 두께라고 하는 기능 단위를 만족을 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소미 단열재나 엑스패스 단열재, 진공 단열재 각각에 대해서 열 전도도를 제가 시험 분석을 해서 결과를 뽑았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열 관료율을 만족할 수 있는 두께가 나옵니다.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걸 노멀 큐빅미터 단위로 환산해서 이걸 갖다 최종적으로 무게로 환산하니까 목소미 단열재는 0.15W라고 하는 것을 만족을 시키는 과정에서 48.5kg 정도의 단열재가 필요했고 엑스패스는 5.4kg, 진공 단열재는 3.87, 3.9kg 정도의 단열재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소미 단열재, 엑스패스 단열재, 진공 단열재 각각 1kg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환경성 평가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이건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성능 기준이 아닌 1kg당 환경성 평가 결과를 놓고 볼 때 여기 보면은 기후변화, 오존층 고가, 이온화 방사선부터 해갖고 16가지 환경 영향을 쭉 나열했고요. 광학, 스모그, 미세먼지, 인체 독성, 그 다음에 바람과 비바람 나눴고요. 산성화, 부영향화 같은 경우에도 담수, 그 다음에 바다, 해양, 그 다음에 땅, 육지, 토양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인체 독성 말고 생태계 독성, 그 다음에 토지 사용에 대한 영향, 수자원 고갈,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 고갈, 광물 자원 고갈 이렇게 총 16가지 환경 영향별로 결과를 뽑았을 때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진공 단열재고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엑스패스 단열재고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목소미 단열재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 볼 때는 1kg 기준으로 보면은 목소미 단열재가 엑스패스 단열재보다 50% 미만, 절반 이하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진공 단열재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 밖에 다른 영향도 대부분 다 낮고 토지 사용은 월등히 높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나무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토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토지 사용에 대한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이렇게 차이가 났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거를 성능 지표로서 열관료율을 하고 이 열관료율을 동일하게 0.15라고 하는 값을 놓고 평가를 해서 해보니까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 볼 때도 목소미 단열재가 가장 높습니다. 그 밖에 다른 영향에서도 거의 목소미 단열재가 가장 높게 나오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성 평가를 할 때 그동안에는 관례적으로
1톤, 1kg, 1노멀 큐빅미터와 같은 원단위 개념으로 결과를 뽑고 그거 갖고 서로 간에 비교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동일한 성능 기준으로 그 성능을 만족하는 무게를 가지고 결과를 뽑으면은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저희가 예시로 들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요약을 간단하게 하시면 탄소 중립과 순환 경제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 사회 국제 질서로 부상을 이미 했고요. 건설 분야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LCA가 중요하다. 근데 본 연구에서 개발한 건설 자재 환경성 평가 도구는 ISO 14040번이나 EU PF를 벤치마킹해서 개발한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어떤 요구하는 절차나 요건을 만족하는 방법론이 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 방법론에 대한 실행 가능성 분석을 해서 단열재에 대한 환경성 평가 결과를 뽑았을 때 열 관리율을 동일하게 설정한 환경성 평가 비교 결과를 하는 것이 보다 더 제대로 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까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코시멘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드엠텍의 양환희 상무라고 합니다. 순서는 간략하게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에코시멘트는 HSCS 형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시멘트를 대상으로 조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 시멘트에 대한 환경성 그리고 시범 적용을 했던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배경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시멘트는 가장 광범위하고 인류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그러한 소재입니다. 대표적인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핵심적인 원료가 되고요. 근데 이 시멘트 생산에는 기본적으로 석회석을 소성을 해서 시멘트를 제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석회석의 소성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굉장히 높은 1450도 정도에서 소성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연료원으로서 폐기물들을 폐타이어라든지 폐기물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환경 유해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에너지 소비가 적고 그리고 대체 재료를 시멘트를 대체 재료를 하려고 하면 기존에 하던 방식과 유사한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저감에 많은 탄소 발생이 많은 이 시멘트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문헌상에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시멘트를 대체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오래 전부터 연구가 됐었고 여러 초창기의 연구는 꼭 CO2에 대한 배출을 저감하겠다라는 목적보다는 내구 성능이라든지 기타 시공 부위에서 요구되는 성능 등을 고려를 해서 좀 특수 시멘트를 만드는 방법 등이 여러 가지가 좀 제시되고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마그네슘 퍼서페이트 세라믹이라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지오폴리머라는 형태가 있고 알카리 액티베이티드 슬래그 시멘트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하이 설페이티드 칼슘 실리케이트 시멘트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대부분 규모적인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그 원료의 특성이라든지 산업적인 영향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포틀랜드 시멘트보다 다 코스트가 비싼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좀 원만하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와 유사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좀 추진을 하고자 했고요. 이 HSCS라고 약어로 이렇게 저희들이 명명을 해서 부르고 있는데 하이 설페이티드 칼슘 실리케이트 시멘트는
생산 과정에서 별도의 소송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시멘트 생산할 때 필요한 1450도 정도의 온도도 필요 없고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원료가 철강 산업에서 발생되는 산업부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기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멘트의 C3A라는 이 성분이 결과론적으로는 시멘트의 내구 성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는 성분인데 이 HSCS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양이 극히 적기 때문에 5% 이하로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거의 비례해서 C3 함량이 줄고 그것 때문에 월등히 우수한 내구 성능을 보유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앞서 이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HSCS 시멘트는 해외에서는 슈퍼설페이티드 시멘트라는 이름으로 학술적으로 이렇게 명명이 돼서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로 많이 사용했던 때가 2차 대전 이후에 그 경제 부흥 건축물들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멘트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안으로 좀 활용을 하게 됐는데 이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PC에 대한 OPC가 오디날리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얘기를 하고요. 이 시멘트의 대안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그에 따른 특성들이 시멘트에 비해서 우수한 특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요 특성들은 쭉 이제 정리를 해둔 건데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황산 저항성이라든지 내산 저항성이라든지 그리고 투수성이 낮게 되고요. 염소 이온이 침투되는 것을 방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수화열이 낮고 블리딩을 저감을 시킬 수 있고 백화 발생이 덜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접근을 했던 부분인데 환경 부하의 저감, 즉 CO2의 발생이 거의 없는 상대적으로 90% 정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는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해외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설페이트 시멘트라는 이름으로 규격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주로 독일을 중심으로 하수 처리 시설이라든지 바이오 가스 탱크 그리고 케미칼 플랜트 등에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슈퍼설페이트 시멘트가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주로 하이 그라인디드 레이턴트 하이드로릭 메터리얼스라고 해가지고 잠재 수용성 재료입니다. 이게 철강 산업에서 발생되는 산업 부산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칼슘 설페이트 그리고 라임 미네랄, 어더티브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 성분들이 극히 낮기 때문에 이제 CO2 발생이 적은 거고 특성을 보면 색상은 회백색이고 분말도는 시멘트가 한 3,500 정도 됩니다. 분말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고 밀도도 시멘트 같은 경우는 한 3.15 정도가 되는데 2.9 정도 수준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시멘트를 국산화하고 조금 성능을 개선을 해서 좀 기술 개발을 했던 내용인데 먼저 가장 중요한 물리 성능을 보면 강도 성능이 이게 보시면 OPC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고 슬래그 시멘트고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초기 3일, 7일에서는 비교적 낮거나 유사한 수준이지만 28일에 가서는 강도가 좀 더 향상되는 그런 특성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 특성 중에서 염소이온 침투 저항 성능, 그러니까 이게 염소이온이 얼만큼 침투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OPC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염소이온이 침투가 되고 슬래그 시멘트는 그보다 낮고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한 시멘트는 거의 무시할 수준으로 낮은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수화하는 과정에서 수축하는 현상이 있고, 이 수축하는 현상 때문에 콘크리트가 이제 균열 발생이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데, 저희들이 균열 저항, 그러니까 건조 수축 저항성을 측정을 해보니까 보통 통상의 보통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요 시멘트는 부피가 덜 주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탄소 저감에 관련된 내용을 계략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기존의 시멘트를 활용을 해서 레미콘을 만들었을 때는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당 315kg의 CO2가 발생되는 것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이 시멘트를 이용해서 레미콘을 만들게 되면 29kg만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비교를 해보면 약 90%를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스마트 에코사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이제 같이 분석을 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분석의 비교군을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그리고 슬래그 시멘트,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에코 시멘트, 이렇게 세 가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고요. 기후변화 영향 같은 경우에는 OPC, 그리고 슬래그 시멘트, 에코 시멘트 이 세 가지를 보면 OPC를 100으로 봤을 때 에코 시멘트가 5.7% 정도밖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향상된 그런 특성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인체 독성 같은 경우에도 OPC를 100으로 봤을 때 넌 캔서 같은 부분에는 5.8%, 캔서 영역에서는 약 15%, 그러니까 OPC 대비 훨씬 그 영향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미세먼지 발자국에 대한 것도 비교를 해보면 OPC가 100이었을 때 에코시멘트가 6.2%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런 시멘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15가지의 항목들에 대해서 또 쭉 검토를 해보니까 자원 고갈에 관련된 분야라든지 미세먼지에 관련된 분야라든지, 그리고 인체 독성에 관련된 분야, 부영양화, 생태 독성이라든지 기후 변화 등 여러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쭉 차져 있는 게 노란색에 가까운 요 그래프가 OPC가 이제 100으로 두는 상황입니다. 이 100이라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슬래그 시멘트가 녹색 정도가 되고 보라색이 이제 에코 시멘트를 나타내는데, 대부분의 영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월등히 낮은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범 적용을 했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범 적용했던 현장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현장이 있는데, 첫 번째 현장은 노원구의 원터 근린공원 숲속 작은 도서관에 이제 시공을 직접 해본 사례가 있고요. 21년 3월 정도에 타설을 했습니다. 적용 물량은 버림용 콘크리트 그리고 기초용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각각 11, 60 세제곱미터 규모로 타설을 하게 됐고요. 이때 타설을 한 콘크리트 배합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용한 규격은 버림용 콘크리트와 기초용 콘크리트가 다소 다른데, 굵은 고재 최대 치수가 25mm이고 28일 압축 강도가 18MPa, 그리고 슬럼프가 80mm 혹은 120mm 이렇게 기획이 되었습니다. 타설됐던, 그러니까 버린 콘크리트를 지금 타설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 되겠고요. 요 뒤에가 이제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공기량이라든지 슬럼프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라든지 작업성이라든지 이렇게 미치는 영향인데, KS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성능 범위를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8일에 18MPa를 나타내게 되는 게 이제 목표였는데, 요구 사항이었는데 37메가 그리고 34MPa를 나타냄으로써 굉장히 여유가 있는 그런 강도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행정복지센터에 시공했던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 7월경에 타설이 이루어졌고요. 적용되는 물량은 앞서와 비슷하게 버림용 콘크리트 그리고 기초용 콘크리트가 6세제곱미터 그리고 36세제곱미터가 타설이 됐고, 이 현장에는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바닥용 건조 모르타르도 같이 타설이 됐습니다. 2.4 세제곱미터가 타설이 됐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굵은 물질 최대 채수가 25mm이고 28일 기준 강도가 24메가파스칼이어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28일에 43메가파스칼이 확보가 돼가지고 좀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결과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모르타르 같은 경우에도 보통 통상 28일에 18메가파스칼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친환경 에코시멘트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더 우수한 그런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 향후에 지금 이제 그 연구단과 같이 연구를 하면서 생태적으로 에코 시멘트를 이제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국산화하고 시범 적용하는 것까지가 이루어졌고 향후에 이게 이제 시멘트를 구조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자 하면 뭐 제도적인 뒷받침이라든지 기존의 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특히나 신규로 이제 시장에 진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시면 향후에 조금 더 빨리 이제 시장에 진입해서 현실적으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국립산림과학원 이민입니다. 앞서 단장님이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선 제가 산림과학원이라는 것들을 이제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희들은 목재부터 산림을 키우고 어떻게 잘 활용할지 모든 것들을 같이 연구하는 국립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산림과학원에서 웬 단열재 연구냐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희들은 이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이용해서 다양한 용도로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우선 간단하게 연구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들 대한민국도 경제 대국으로 발전을 하고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늘어남에 따라서 최근 건축물을 지을 때 이러한 친환경 그리고 쾌적성, 안전성 그리고 고효율, 저에너지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이러한 키워드들이 대두화됐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서 목조주택, 패시브하우스, 제로에너지 빌딩, 액티브하우스 같은 이러한 형태의 친환경, 저에너지, 녹색 건축이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색 건축은 최근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예측하기를 2030년까지 전체 건축물 중에 녹색 건축물이 약 60% 차지할 것이라고 추정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에는 약 60조 원을 다다를 것으로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녹색 건축이 대두화되고 있는 와중에 산림과학원에서 저희 목재를 어떻게 하면 활용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어떠한 타겟을 저희들이 정했었는데요. 그 첫 번째 저희들 연구실에서 타겟을 잡은 게 이 단열재입니다. 목재가 일반 철재라든지 다른 소재에 비해서 열 전도율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열재로서 아주 우수한 소재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보시는 바가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국내에서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합성 원료 단열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천연 기반 단열재가 일부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특수한 경우에 플랜트라든지 이런 데 사용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단열재들의 대부분들이
합성 원료 기반의 이러한 스타이로폼이라든지 우레탄 그리고 XPS 폴리에틸렌 이러한 단열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천연 원료 기반 단열재 같은 경우에서는 미네랄울, 글라스울, 펄라이트, 실리카, 셀룰로스 단열재, 목섬유 단열재 이러한 것들이 현장에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특이하게도 이제 합성 원료 기반 단열재들이 거의 85%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는 50대 50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유럽이라든지 미국 북미 쪽에서는 친환경 단열재인 목섬유 단열재라든지 아니면은 셀룰로스 단열재라든지 이런 글라스울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아직 스티로폼 같은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합성 원료 기반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값이 싸고 단열 성능이 우수한 장점은 있지만 제조 시 환경 부하가 높고 유해 성분을 방출하고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라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천연 원료 기반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제조 시 환경 부하가 적고 유해 성분 방출이 낮으며 화재 시 유독가스 발생량이 적다라는 것이 장점이지만 그 반대로서 경제성이 낮고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은 고려를 해서 녹색 건축의 수요 증가와 시장 확대, 규제 강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인체 안정성,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를 한다 그러면은 이 목재로서도 충분히 단열재로서 활용이 가능하겠다라는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목섬유 단열재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앞서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에서는 목섬유 단열재가 아주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스위스, 독일, 영국 이런 회사에서는 다양하게 생산을 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단 한 번도 생산을 해본 적이 없고 개발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열 성능을 개선을 하고 화재 안정성을 개선하는 것에 그 중심을 두어서 개발에 목표를 두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목섬유 제조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원재료를 가지고 분쇄를 하고 목섬유를 만들어서 접착제와 난연제를 도포를 하게 되고 균일화 작업과 성형 순으로 이루어지고 열과 압력을 가한 뒤에 최종적으로 냉각을 하여서 단열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러한 단열재 제조 방식은 유럽에서는 채택을 하고 있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제조 방식은 한국형 장비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개발된 종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경질의 목섬유 단열재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곡선에도 사용이 가능한 연질의 단열재들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그 김익 대표님하고 이제 드렸던 초창기의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목섬유 단열재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이렇게 다 등급에 해당이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개발한 목섬유 단열재 같은 경우에서는 최대 나 등급까지는 성능이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여기 그 XPS 같은 경우에서는 워낙 제품군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테스트했던 XPS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목섬유 단열재와 같은 성능을 유지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제품의 그러한 가격이라든지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들이 중점을 두었던 것은 화재 안전성입니다. 과거에서부터 목재를 쓰면은 제일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불에 타지 않을까. 화재가 났을 때 이러한 불안한 것들을 저희들이 해소를 하고자 화재 안정성을 높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터치로 태웠을 때 스타이로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렇게 검은 연기를 내뿜으면서 빨리 타들어가는 반면에 목섬유 단열재는 연기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거의 그릇만 이렇게 표면에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공인기관에 시험 의뢰를 했을 때 준불연제, 과거에는 난연 2등급까지 저희들이 성적서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 단열재가 가장 문제화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난연 성능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이 목섬유 단열재로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목섬유 단열재가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화재 시 연기 발생량의 스티로폼에 비해서 300분의 1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장점은 화재 시에 그 대피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그러한 가장 큰 장점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레탄폼과 XPS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을 내뿜는 반면에 저희 목섬유 단열재는 3.3이라는 아주 낮은 수치를 총 연기를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 국산 그 목섬유 단열재의 특성을 보시면은 지금 합성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되게 낮으면서 다양한 성능의 열전도율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목섬유 단열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조금 그 합성 단열재보다의 조금 상향된 성능이지만 밀도가 높아서 또 다른 이제 치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장점으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섬유 단열재가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나서 다행스럽게도 생태건축단에서 이러한 소재들을 찾고 계셔가지고 운이 좋게도 서울시 노원구의 원터 오울마을에 적용이 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교실에 내단열을 이러한 목섬유를 단열재를 가지고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친환경적인 그러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경골 목구조에 목섬유 단열재를 활용을 해서 우레탄 단열재가 아닌 그러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시공을 했던 바도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여러 가지 좀 생각할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단순하게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비교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 기존 그 스티로폼 단열재보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거의 한 50%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양만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는 단열재가 스티로폼을 40% 대체했을 때 약 4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 400만 톤을 줄이는 양은 대한민국에 등록된 승용차 2만 대가 한 달 동안 뿜어내는 그러한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한 바가 있는데 앞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친환경 평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사용량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목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조금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그 수지 아까 접착제가 사용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로서는 난연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썼던 이러한 약품들이 조금의 이제 독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수치가 높아졌는데 저희들이 다른 난연 성능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접착제라든지 수지를 썼을 때는 아마도 수치들이 낮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김현수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조율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목 구조를 전공하고 있고요. 목재로 건축물의 구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생태 건축 그리고 녹색 건축 그리고 목조 건축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목재는 지속 가능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내재 탄소 그다음에 등등의 환경적으로 기후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소재고요.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 이유는
현재 2017년도 18년도 데이터만 봐도 그 우리 산에서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인목량이 있습니다. 그게 2,100만 입방 정도가 되고요. 이걸로 목재를 그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목조 건축의 50배 정도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생산이 될 수 있는 자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탄소 저장 기능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소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 결과에 보면 빌딩 레벨에서 보면 동등 건물을 콘크리트랑 비교했을 경우 탄소 배출량을 47톤 정도를 줄일 수 있고요. 약 30평짜리 건물입니다. 그게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그 운영 에너지로 사용되는 거랑 비교해 보면 약 118년 정도 배출할 탄소를 미리 저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목재는 탄소를 저장하는 효과가 있어서 저장하는 양도 만만치 않고 그게 51년간 배출할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만약에 벌목해서 태워버린다면 대기 중으로 다시 날아갈 탄소를 그 건물 안에 저장하고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큰 그 녹색 그 친환경적인 특성 때문에 생태 건축에서도 목조 건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최근에 목조 건축은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고층화되고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가능하게 했던 게 여기 왼쪽 하단에서 볼 수 있는 크로스 라미네이티드 팀버라는 재료가 대형 합판 재료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재료를 가지고 기존에 하지 못했던 건축인 그 고층 대형 건축물을 짓게 현실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그 앞에 말씀드린 친환경적인 장점을 잘 활용하는 건축물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건축 구조 기준에 아직 좀 반영이 안 돼 있다든지 그런 장벽들을 조금씩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지난 3년 동안 진행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2000년도에는 건물의 기본 구성 재료인 그 슬라브, 그다음에 벽체, 그리고 또 좀 다른 개념이지만 어떤 SIP 패널을 이용한 전단 벽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 꼭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CLT 내용입니다. CLT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건축물을 짓는 데 필수적인 건축 요소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그 GLT, 집성재라고 불리는 이 GLT의 경우는 지금 현재 그 표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CLT는 아직 사실 KS 표준도 없고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표준화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단계로 끌어올려야겠다라는 취지로 진행된 연구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CLT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품질 규격들, 전 세계에 있는 규격들을 검토했고요. 북미, 유럽, 일본 등등 검토를 해서 뭐 인체 유해성, 그래서 뭐 사용상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법들을 쭉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인 성능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의 그 제조 방법을 만들고 인증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북미나 일본은 제조 방법 자체가 표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북미랑 일본과 비슷한 산업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됐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품질 규격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품질 컨트롤하기 위한 검사 방법들입니다. 방법들을 검토했고, 여기 있는 이 표에서 보시는 거는 미국 북미에 있는 그 CLT 표준입니다. 어떻게 제조하는지 제조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 설계값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국내 국산재를 가지고 CLT를 만들어서 성능을 검토한 많은 연구 내용들이 사실 과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수집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이건 예시입니다. 전에 했던 연구 내용들이고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지금 뭐 특별한 표준 없이 제작되고 있었던
CLT를 그 KS 표준을 만들어내서 좀 표준화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KS 표준을 제정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그 건축 구조 기준에 CLT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구조 기준에 넣어서 실제로 그 건축 행위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해외 기준들을 검토했고, 그리고 국내 연구 과제들 검토해서 CLT의 경우 적용해야 될 인자들 검토하고, 불필요한 경우 또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런 걸 좀 검토를 해서 CLT를 건축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어떤 표준화된 방법을 공업화 목조 패널 구조 설계 매뉴얼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 구조 기준 초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초안을 일단 만들어서 앞으로도 보완해야 되겠지만 건축 구조 기준에 CLT가 탑재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이브리드 슬라브 개발입니다. 슬라브는 목구조에서 목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한 단점은 강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 설계를 해보면 대부분 디플렉션에 의해서 치수들이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빔이나 슬라브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강도 성능은 나오는데 서비스빌리티의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강성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게 목재가 가지고 있는 큰 단점입니다. 반면에 RC 슬라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스티프한 재료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인장면 하단부에 그 철근을 피복해서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있는 콘크리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중을 높이는 고정 하중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경량화를 위한 방안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반면 또 그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좀 개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아래 얘는 이제 보호 부재에 대한 내용인데요. RC 보호 같은 경우는 하단부에 그 철근을 요 하단부 인장 부분은 콘크리트가 거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목재로 대체하고 대신 목재와 콘크리트를 서로 긴결하는 슈어 커넥터를 개발해서 이렇게 컴포짓 형태로 사용하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친환경성을 개선하고 RC 입장에서는 고정하중이 저감되고 목재 입장에서는 강성이 크게 개선되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태 건축에서는 생태 건축의 특성상 그 앞에서 양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에코 콘크리트를 적용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표준하고 뭐 이런 걸 만들었던 CLT를 이용해서 콘크리트와 CLT가 컴포짓화되는 그러한 슬라브를 개발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 이제 공업화 건축, 모듈러 건축을 생각해서 프리패브화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또 큰 특징은 폐기 시에 그 상이한 두 가지 재료가 함께 컴포짓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매우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나 자원을 순환 이용하는 그런 그 다음 단계도 생각하는 관점에서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부분인 그 커넥터 부분이 여기는 이거 노치 커넥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약간 요철이 있는 형태로 목재와 콘크리트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를 서로 고정해야 되는 역할로서 위에 이제 스크루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게 되는데 분리할 때는 스크루를 제거하면은 두 가지 재료가 그냥 자연스럽게 분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본 설계 방법을 뭐 컴포짓 빔 시오리를 이용해서 설계 방법을 모색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설계법이 잘 실제 성능을 잘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검증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검증 실험한 결과고요. 오른쪽 내용 보시면 실험 결과가 4.59kNm/m고
예측 결과는 4.48 정도입니다. 매우 흡사한, 매우 근사한 결과를 본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이걸로 이제 이 컴포짓의 그 사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좀 더 첨부할 걸 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이 슬라브 시스템하고 CLT하고 기존 RC 슬라브 세 가지를 가지고 그 내재 에너지 분석을 한 논문을 이제 막 초안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구두상으로만 말씀드리면 RC에 비해서 CLT는 약 4분의 1, 5분의 1의 내재 탄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개발된 TCC는 약 5분의 1 정도 에코 콘크리트를 썼지만 5분의 1 정도의 4분의 1 정도의 그 탄소 배출량을 저감한 생산 중에 저감한 결과로 보이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교는 아까 김익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능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같은 매스나 같은 볼륨이 아니고 동등 성능으로 구조 설계를 했을 때 지금 개발된 거로는 약 4분의 1 CLT만 사용하면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내재 탄소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뭐 논문 특허 등등을 진행한 바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슬라브 말고 이제 중요한 또 벽체 부분이 있어요. 목재 전단 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김현수 단장님 제1세부 과제에서 또 아까 저기 단열재 얘기하면서 말씀하셨던 진공 단열재하고 그다음에 목섬유 단열재가 진공 단열재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목섬유 단열재 보완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단열재가 구성되어 있는 모듈러 공업화 패널을 개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개발한 한 패널을 단지 그 단열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전단벽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연구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이 패널의 그 기능을 복합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을 이제 그 건축 어떻게 구현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세부 디테일을 아래 패널의 하단부를 이렇게 설계하고 토대에서 고정해서 그러니까 이 토대 위에 이 홈을 끼워 넣어서 맞추고 그다음에 못으로 체결하는 형태를 고안했고요. 기존 홀드다운의 경우는 이렇게 기존 벽체 내부에 설치가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외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런 시공 방법과 시공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도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패널 간에 연결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패널 사이에 얇은 합판을 대고 그다음에 못으로 고정해서 일체화 거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꼭 안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안으로 합판을 대고 접착제를 사이에 바르고 못으로 고정해서 못에 고정하는 힘으로 접착을 시키는 그런 접착 기술로 벽체 패널을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에서 그 SIP 패널을 전단벽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단 성능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현장 실제로 시공해 보면서 생겨진 현장 적용성을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패널 간 연결하는 부분의 성능을 확인하는 내용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진행을 해서 그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전단 내력이 허용 전단 내력을 산출해 보면 기존 경량 목 구조의 이 그 성능과 동등 성능이 있다는 걸 확인한 바가 있고요. 공업화를 했지만 성능은 확보를 했다. 그다음에 패널 접합 방법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방법, 못으로만 접합하는 거, 접착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 사실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해서 이왕이면 더 쉬운 방법, 세트 2의 방법을 사용해서 시공하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변형 검토인데요. 원래 기존의 목구조 건축의 전단 변형을 검토하는 식은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역시 본 연구에서 개발된 SIP 패널 전단 성능도 매우 보수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어서 기존 수식을 사용한다고 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시공성 검토는 이제 저희가 실험할 시험편을 가지고 이렇게 실제 시공을 좀 해봤는데요. 기존 방법에 비해서도 월등히 우수한 시공성이 있다는 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CLT 내용과 함께 이 SIP 패널도 건축 구조 기준에 넣을 수 있도록 어떤 구조 설계 매뉴얼이라는 이름으로 그 초안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추후 앞으로도 논의하고 또 위원회 심의들을 통해서 이게 가시화되고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이가 ACM 건축사 사무소의 김가인 이사라고 합니다. 저희 그 회사에서는 생태건축연구단과 같이 그 자재를 활용해서 이거를 실증화하는 사업을 이제 설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이제 빔을 활용한 빔 중에 이제 레빗을 활용한 공업화 목적 건축 시스템의 설계와 시공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빔과 그 다음에 빔의 필요성,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서 빔을 제안하는 것들, 그 다음에 설계 지연한 것, 템플릿을 어떻게 구축했는지, 설계 단계에서는 빔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시공 단계, 유지 관리 단계, 그 다음에 데이터 작성 계획 등, 그 다음에 빔에 대한 것들의 개략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제 그 두 가지 노원하고 실증화 사업이 이제 저희가 노원 숲속 작은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진주 돌봄꽃집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일단 이 프로그램은 진주 돌봄꽃집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빔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개략적으로 빔은 3차원 모델링과 건설 정보를 결합해서 건설 전 과정의 정보를 통합 생산 관리하는 기술이고 앞으로는 건설 산업 빔 기본 지침에 보면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조경, 환경시설, 건설산업 진흥법상 모든 건설 산업에 적용하게 되어 있고 특히 설계 시공의 통합형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2030 건축 빔 활성화 로드맵에 보면 이미 LH 공동주택은 21년부터 연차별로 빔을 적용 의무화를 하고 있고 민간 건축물은 세움터를 재구축하여 근데 빔을 통한 인허가 시스템을 마련해서 24년부터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빔 설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빔에 대한 이제 그 저희가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진주 돌봄꽃집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진행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빔에 대한 필요성은 공종별 모델링 데이터라든가 공정 간 이제 간섭 체크라든가 그다음에 3D 모델링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계 회사하고 그다음에 그 구조대를 만드는 공장, 그다음에 현장 이런 식으로 세 군데서 통합적으로 서로 그 데이터를 호환하면서 좀 더 빠르게 그리고 공업화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데이터를 이제 재활용하고 새로운 정보도 창출하고 그다음 물량 산출도 이제 미리 함으로 해가지고 공사비도 이제 산정을 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추후에는 유지 관리 시스템까지 레빗을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반 문제점도 사전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제성 검토라든가 사업 리스크라든가 공기 단축, 그다음에 공사비 같은 거, 그다음에 공사 품질 같은 것들을 미리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이제 기존에 저희 이제 설계 사무실에서는 이제
2D 기반의 도면이라고 하는 건 DWG였는데 이것이 이제는 통합된 3D 기반의 빔, 레빗 같은 거로 이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지금 현 시점에 있고, 이런 그 빔 데이터의 구축으로 일반 건축이나 플랜트, 특히 주거 등 다양한 건축물의 빔 모델링을 구축할 수도 있고,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 생태 건축 실증화 사업 통해서 빔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통한 MZ 설계 지원 방향, 그 중에 가오동 행정복지센터 돌봄꽃집에 대한 통합 빔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이거 소리 안 나요. 이 동영상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이 빔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도면화 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리고 물론 모델링 안에는 이제 정보가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주제에 맞게 데이터를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뭐 예시로 진공 단열재, 목섬유 단열재 등의 이제 물량을 뽑아내는 장면이고요. 핵심은 데이터를 통합하여 하나의 소스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잠시 오류가 있어서 그 동영상이 좀 그랬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 그 진주 돌봄꽃집을 통해서 템플릿을 이런 식으로 이제 템플릿을 먼저 구축을 해야지 이 빔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SIP 패널 기반으로 한 이제 목 구조였기 때문에 공장 생성 방식을 고려하고, 그리고 또 설계 단계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SIP 자동화 라이브러리라든가, 그 다음에 공장과 의사소통을 하여서 생산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희 그러니까 설계 사무실에서 이제 디자인을 해서 공장에 넘겨주면 공장에서 그걸 이제 프리패브화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다시 도면화 작업을 하고, 그것이 다시 그 디자인과 맞지 않을 때는 다시 설계 사무실로 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과정을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쭉 진행할 수 있도록 반복되는 과정을 줄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작한 것입니다. 그 이제 템플릿 구축 중에 이제 모델링 위한 라이브러리에는 보시는 것처럼 창호 모듈, 기초, 기둥, 포, 벽 이러한 이제 라이브러리 등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도면화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해서 이것이 이제 저희 3D 프로그램을 함과 동시에 저희가 원하는 장면을, 원하는 부분을 도면화로 직접 나오게 하려면 이 도면화 라이브러리를 개발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무실마다 자기들이 쓰는 그 도면화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사무실 로고라든가, 이게 평면도는 뭐 글씨 사이즈를 어떻게 한다든가, 버블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 라이브러리를 미리 구축을 해놓게 되면 어떠한 도면을 그리더라도 각자 설계 사무실에서 자기네 사무실에 맞는 그런 도면으로 구축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저희 사무실에 맞는 라이브러리를 개발을 해서 밑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도면화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거 그 파라메트릭 모델링 개념을 통한 활용한 라이브러리에 대한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파라메트릭 모델링의 개념을 활용하여 만든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SIP 모듈, 여기에 모든 SIP 모듈은 사실 한 개의 라이브러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전체 패널라이징 사이즈에 따라 이제 크기가 조절이 되고 자동으로 내부 패널라이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는 이제 구조용 판재 돌출값을 조절하여 상하부 플레이트에 대한 디테일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한 얘를 선택을 해서 타입에 따라 PF 보드 헤더 형태로 변경이 가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조건에 맞게 내부 패널라이징 사이즈가 바뀌게 됩니다. 옆에 보시면은 610에 1220이면 그에 맞게 변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라이브러리 내부 접근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파라메트릭 설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조건문 수식을 활용하여 상황에 따른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라이브러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SIP 라이브러리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일반 모듈은 배치 후에 상하단 플레이트에 대응하여 구조용 판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판재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구조목이 위아래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대응을 해서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을 통해서 여기에 헤더 모듈을 배치할 거냐, PF 모듈을 배치할 거냐, SIP 모듈을 배치할 거냐를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이즈까지 옆에 뭐 610에 1220이라고 하면은 이 사이즈가 최대값으로 해서 내부는 해당 값에 맞춰서 등분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헤더 모듈 같은 경우는 등분이 안 되겠고, PF 모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즈에 맞게 자동 등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패널라이징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야 해서 이제 저희 그 설계 단계에서는 SIP 목 구조를 고려한 빔 모델링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수량 산출을 활용한 SIP 패널 최적화를 할 수가 있고, 건물 외관이나 주요 내부 등을 디자인을 검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시나 착공에서는 통합된 그 빔 모델링을 통해서 빔 모델링이란 이제 토목이나 건축 구조, MEP 등에 활용이 되는 거고, 구체적인 형상 정보와 데이터를 통해서 실시 설계 품질을 확보할 수가 있고, 공사비 검토, 수량 산출, 공정별 간섭 검토, 그다음에 수정 사항을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이제 수정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즉시 반영이 되면서 이제 통합적으로 그거를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시뮬레이션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이제 빨리빨리 볼 수 있게끔 그거를 이미지화하고 형상화해서 즉각 보여줄 수 있게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제 개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 단계에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설계 변동에 대한 이제 대응하는 거, 반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즉각 되는 거고, 그것들이 이제 요구됨으로 해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정 과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 자체를 저희가 이렇게 수치값을 다 이제 변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통합으로 이제 쭉 같이 이렇게 변동이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그 저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도면으로 즉시 반영이 돼서 현장으로, 그 다음에 뭐 감리하는 회사로, 다시 뭐 공장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공장까지 통합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거 이제 설계 지원 업무 프로세스 해가지고 도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3D 도면이라든지 저쪽에 보이듯이 이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시공 단계에서는 이제 빔 모델에 이제 공정일을 데이터를 집어내서 이 시뮬레이션을 지원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좀 화면이 흐리긴 한데 여기에 이제 공정별로 그 날짜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뭐 갑자기 뭐 비가 온다든가 날씨가 안 좋아진다든가에 따라서 이 공정들이 변화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그러면은 수치를 집어넣으면 앞으로 공정이 얼마나 더 연기가 될지 아니면은 뭐 중간에 자재가 뭐 빨리 수급이 돼가지고 공정이 좀 당겨진다면 다른 공정들이 어떻게 같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공정을 그 데이터를 이렇게 표로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보는 것처럼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주들한테 우리가 어떠한 과정으로 지금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공정 시뮬레이션까지도 제가 맨 후반부에 보여드릴 건데 이런 단계적인 어떤 시뮬레이션까지도 현재 우리가 어느 단계에서 어느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간섭을 이제 검토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시공성이 맞는지 틀린지조차도 이 프로그램에서 서로 이제 그 검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물량 산출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각적 자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은 그동안 이제 2D 이제 CAD 작업을 했을 때는 CAD로 작업을 하고 그걸 다시 3D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는데 이 프로그램은 그 동시에 진행을 함으로 해가지고 외관이나 아니면 옆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세 도면까지도 저희가 원하는 부위를 즉각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유지 관리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고 나서 그것을 끝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향후 유지 관리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MEP 이제 전기 설비에 대한 거는 건물의 이제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교체 시기가 어느 정도에 어떤 거를 교체를 해야 되는지도 여기에 그 데이터를 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데도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제가 그 빔 데이터 구축 프로세스에 대한 거를 이제 표로 작성한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템플릿을 구축합니다. 이제 그 프로젝트마다 필요한 그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에 맞는 그런 템플릿을 구축을 하고 그것을 이제 계획이나 기본 설계 빔에 반영을 하고 실시 설계, 그다음에 시공 빔 그리고 유지 관리까지 해서 이러한 프로세스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진주 돌봄꽃집에 대한 프로그램인데 첫 번째 저희가 이제 템플릿을 구축했을 때는 이제 공장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이냐. 이제 목구조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그거를 생산하는데 그러면 공장에서는 어떠한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고 그게 어떠한 자재 사이즈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거를 라이브러리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 연계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도면화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세팅할 것인지 그런 걸 이제 템플릿을 미리 구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설계에 이제 반영을 해서 CAD도 활용을 하고 뭐 저희는 이제 진주 돌봄꽃집이니까 SIP 목구조라든가 그다음에 SIP 패널이라든가 뭐 건축 구조 MEP는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근데 공정별로 어떤 식으로 간섭을 검토할 거고 공사비는 어떻게 되는지 도면 산출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설계 단계에서 이걸 작용을 하고 시공에서는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설계를 이제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이제 빨리빨리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현장에 반영이 되는지 그러한 것들. 그다음에 그것이 반영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샵 도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그 샵 도면은 어떤 식으로 이게 작성이 되는지. 그다음에 그것이 반영됐을 때 어떠한 공정이 그러면은 다시 이제 뭐 피드백이 된다든가 뭐 앞서 나갈 수 있다든가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설계 변동을 해서 간섭이 또 일어나는지 물량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런 체크들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유지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모델링 도면
이제 저희가 그 도면을 이제 납품을 하고 나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관리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모델링 통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유지 관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기를 교체할 때가 됐다든가, 그 만약에 교체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고장이 났을 때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가 산출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구축 진행하는가는 이제 저희가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실중화 사업을 통한 목 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빔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에 대해서 그런 걸 구축한 거고, 단일 소스 모델의 모든 것을 포함시켜서 건축물 전반에 대한 이제 고찰이 가능해지고, 하나의 모델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연동, 연결된 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동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제가 계속 설명드렸고, 또한 계획 초반부터 시공 현장 유지 관리, 그다음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충분한 이제 의사소통의 매개체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이제 처음에 이제 스텝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MC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표를 제가 그래프 작성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5년 동안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빔을 어떻게 개발을 했고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시공 과정을 동영상 작업한 거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공 과정만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시공 과정을 저희가 작업한 거거든요. 이건 이제 내부는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된다라고 이렇게 작업한 거예요. 이건 이제 공사 전반에 대한 전 과정을 이제 공사하기 전에 미리 이제 그 검토하는 과정을 저희가 동영상 작업을 한 거고요. 이 프로그램은 예전에 혹시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캐드를 사용할 때 건캐드라고 해서 그걸 탑재해가지고 건축 도면을 이제 빨리빨리 그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목 구조에 해당하는 어떤 그 스페시픽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요새 애드인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은 목 구조 하시는 분들한테 누구나 그 애드인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탑재를 하게 되면 레빗을 통해서 이와 같이 전 과정을 할 수 있게끔 저희 회사에서 개발자와 같이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현수입니다. 제 발표가 제일 쉽네요. 지금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 그 기법을 정리해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넷제로 카본 빌딩으로 저희가 목표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 연구를 추진할 때는 이 넷제로 카본 목표는 없었는데 국산 목재를 100% 활용하겠다라는 목표에 넷제로 카본 그 빌딩으로 목표를 높였고, 제 발표는 넷제로 카본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왜 생태건축인가? 아마 여기 젊으신 분들은 생태건축 키워드를 접하셨을라나? 90년 중반에 생태건축이 화두가 됐었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드 클라우드를 분석해 보면 2002년에서 19년 사이에 친환경 건축, 생태 건축, 녹색 건축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 개념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생태 건축은
이제 지속 가능한 건축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분명한 보호 대상과 보호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가져야 될 건축 고유의 기능, 사회문화 쪽에 있는 저런 건축 고유의 기능과 경제성과 생태적인 가치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야지 지속 가능한 건축이 될 거고요. 지금 그런 관점에서 독일의 대게엔베 독일 지속 가능 건축 협회에서 평가하고 있는 이런 구도들을 보더라도 왼쪽 상단에 이런 생태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사회문화적인 측면이 다 고루 같이 평가가 되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 기술성, 프로세스, 그다음에 이제 입지와 조화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홀리스틱 어프로치 이런 균형감이 있는 건축을 우리가 생태 건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인바디드 카본 내재 탄소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한다, 탄소를 절약한다 하면 이 줄기였죠.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사용 과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쪽에 집중을 했었는데 아까 우리 김익 대표가 지구 전체로 볼 때 건설 분야의 CO2 배출이 39%나 되는데 그 중에 11%가 내재 탄소였거든요. 29부분이 이 부분이고 요 부분 재료에 들어가는 거, 건물 사용 과정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거, 폐기에 들어가는 요 부분들이 바로 내재 탄소고 이 부분이 현재 지구적으로 보더라도 11% 포인트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넷제로 카본이 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노력했던 운영 탄소, 운영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내재 탄소를 줄여야 되고 내재 탄소를 줄이려고 하면 카본 뉴트럴한 소재를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목재나 흙이나 이런 자연 유래 소재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그런 자연 유래 소재를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는 생태 건축이 다시 이 시대에 조명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생태 건축 소재들을 자재들이 많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길은 이 길인데 아직 시장에서 이런 충분한 소재를 공급받지 못하지만 산림과학원이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목섬유 단열재를 만들어 줬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내재 에너지를 줄이는데 또 토탈 환경 영향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시점에서 생태 건축인가? 탄소 중립 건축의 실현을 앞당기는 게 생태 건축인가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되셨을 거고요. 저희가 이런 생태 건축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공업화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가격 경쟁력, 생산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공업화, 프리패브가 필수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패널라이징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빔 모델링을 설계 도구로 저희가 활용을 했었습니다. 또 저 빔을 통해서 물량이 다 도출이 되어야지 아까 우리 먼저 스마트 에코에서 발표했던 그런 환경성 평가 기법을 가지고 탄소 배출, 환경 영향을 다 검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발표한 것들이 세트로 작동을 해야지 이런 생태 건축 시스템 실현이 가능할 거다라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거는 노원구에 적용된 작은 미니 도서관인데 추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에서부터 다양한 기술들이 저희가 적용이 됐습니다. 특히 또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CXP입니다. CPX라고 되어 있는데 CXP 목재 데크인데 우리가 목재를 쓰는데
거의 각재로 쓰게 됩니다. 각재를 쓰고 각재로 쓰는 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90%를 어떻게 쓸 거냐? 그런 90%의 톱밥 같은 셀룰로스만 가지고 목재로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아주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기술인데, 그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셀룰로스 합성 목재인데, 이제 이런 것들도 앞으로 그 내재 탄수를 줄이는 그런 유용한 소재가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시멘트는 이제 이미 소개를 해드렸죠. 네. 노원구를 저희가 그 생태 건축 시스템을 적용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 그 패널이고요. 이 패널이 목섬유 단열재를 활용한 그런 그 외벽용 패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림에 보시는 골조를 만들어 두고 패널이 벽에도 붙고 이 패널을 그대로 슬랍으로도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업화를 시공을 했었고요. 구조와 관련된 것들은 아까 오 교수님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단열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벽체 자체가 두꺼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열성능이 저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0.045를 가지고 설계를 했었으니까 많이 두텁고 무거워졌죠. 이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저희가 또 고민을 했습니다. 네, 노원구 원터 울마루고요. 네, 노원구의 경험이 그대로 이제 진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주는 한 20평짜리 미니 커뮤니티 센터인데 뭐 한 20평짜리 작은 주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는 목섬유 단열재를 진공 단열재와 하이브리드화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섬유 단열재가 지금은 아까 이제 우리 이민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거는 지금 0.037 수준까지 열성능을 높였지만, 저 당시에는 우리가 0.045를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목섬유 단열재는 카본 유출을 한 환경성이 우수한 단열재인데 열성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진공 단열재에다가 열성능을 맡기고, 그래서 15mm 진공 단열재를 안에 넣고, 대신에 진공 단열재는 못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치면 터지니까 진공성을 상실하니까 목섬유 단열재를 단열 보완 단열재로, 서브 단열재로, 그리고 진공 단열재를 프로텍션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하이브리드화 했습니다. 괜찮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패널라이징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솔루션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시공을 할 때 위대엠텍에서 개발한 에코시멘트를 사용을 했고요. 국내 최초로 바닥 단열을 XPS가 아닌 발포 유리 단열 골재를 썼습니다. 저건 이제 그 폼글라스를 만든 그 부산물을 애그리게이트 형태로 가공을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카본 뉴트럴이죠. 그래서 이런 그 시도가 국내 최초라는 게 사실은 좀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 연구전에 그 김상은 박사가 정말로 몸으로 때워서 저런 기술을 훌륭하게 국내 최초로 적용을 해냈습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진공 단열재와 이런 목섬유 단열재를 하이브리드화한 패널을 만들어서, 저 패널이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골재 자체가 슬림해지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목섬유 단열재의 열성능이 현저히 개선되면 목섬유 단열재만으로도 우리가 단열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방법 진공 단열재와
목숨 단열재를 병행하는 방법도 좋은 솔루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구축하는 현장을 보고 계시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현장이 그러니까 프리패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우리 김가인 이사님이 설명하신 그런 빔 설계가 정확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그걸 제작도로 해서 생산을 하고 생산된 것이 저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는 그냥 순조롭게 조립이 되고 하겠죠. 지금 그 과정을 보고 계시고요. 네, 내부는 생태 건축의 장점이 건강한 건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내부가 그 습도도 조절하고 추결성도 가질 수 있도록 천연 흙으로 내부를 미장을 하고 또 나머지는 전부 나무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좋고요. 실제로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저희가 여기 하나 특이하게 적용한 게 복사 난방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각 가정에 복사 난방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죠. 우리 온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그 복사 난방에 저희는 냉방까지 겸하게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해서 난방만 복사로 하는 게 아니고 냉방도 복사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소용된 여기 보시면 한 4mm에서 7mm, 4mm에서 7mm 파이를 가지는 모세 유관 그런 아주 얇은 관을 활용을 했고 또 복사는 아무래도 냉방, 난방의 속도가 느리니까 그런 것들 좀 개선하기 위해서 벽에도 이 기술을 적용해서 실제로 여기서 자연 대류가 발생할 수 있도록 또 실제 복사 냉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벌써 결론은 어떡하죠? 라는 질문이 생기실 텐데 그런 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열교환기가 습기 제어 기능을 가지는 휴미콘이라는 이런 기계 장치를 같이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그런 건강한 복사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전지를 얻기 위해서 포토볼타익을 남향에다가 최대한 많이 설치를 하고 북향 쪽에는 그린 루프를 만들어서 생태적인 기능도 살리고 또 북향에 어울리게 실제로 우리가 저런 녹화가 남향보다는 오히려 북향에서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짜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겨울 공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때 아마 사진이 제 기억에 6월 정도 됐을 거로 기억하는데 괜찮죠? 그렇죠? 네. 포토볼타익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에너지도 활용하고 또 생태적인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건축이라는 것은 지구 표면 생태계를 깔고 앉는 건데 그 생태적인 기능을 옥상에다가 보상을 해준 거죠, 그죠? 그래서 전기 생산과 생태적인 그런 기능 보완을 같이 조화를 시켰고요. 네, 그 내부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민분들이 여기다가 지금 내부에다가 이런 살아있는 식물이 아니고 그린은 그린이지만 그런 저런 모형 그린을 갖다 두었는데 좀 아쉽죠. 아쉽고 이제 이건 이제 바이오 필터입니다. 바이오 필터는 식물 녹화 장치인데 저쪽으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공기를 정화하는 저희가 개발한 건 바이오차를 활용을 해서 항균 기능까지 있는 그런 그 바이오 필터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복사열로 건강하게 에너지를 공급받고 또 공기질도 조절을 해줘서 그야말로 건강한 건축이 이루어졌고요. 자, 이 생태 건축 시스템이 그러면 RC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런 환경 성능을 가지는지도 맨 처음에 그 개발했던 기법, 그 환경성 평가 기법으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15가지 환경 영향이 비교가 돼 있는데 간단히 이 말씀을 드리면
기후 변화 측면에서 생태 건축 시스템이 콘크리트보다는 현저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보면 콘크리트가 이런 생태 건축보다 임팩이 2배, 2.4배 정도 큰 걸로 나타나지죠. 그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환경 영향 항목 하나하나, 환경 영향 항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따지다 보면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생태 건축 시스템이 훨씬 더 환경 친화적이다. 또 저희가 여기서 이제 이런 그 유럽 글로벌 스탠다드 16가지 환경 영향을 이 그림은 15가지지만 16가지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을 개발한 이유는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 탄소는 줄이고 독성은 심해지고, 그러니까 환경 영향하고 같이 밸런싱을 해야지 이게 해결이 되는데, 탄소는 줄이고 환경 영향은 커지는 이런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16가지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그 평가할 수 있는 건축 자재 환경성 평가 기법까지를 같이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법으로 재단을 해보더라도 생태 건축이 종합적으로 기후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전체 환경 영향에서 유리한 게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설계에서부터 소재 기술까지 공법 시공까지 뭐 다양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저희 연구가, 저희 연구진들이 5년 동안 정말 머리 터지게 병원에 실려가는 분도 생길 정도로 진짜 머리 아프게 고민을 했는데, 정말로 전 유의미한 결과,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단으로 또 우리 연구자들한테 연락 주시고 현장에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이 있는데 굳이 뭐 여기 나와서 할 것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뭐 질문 주실 분이 있으면 질문 저기 받겠습니다. 그 저희가 어떤 형태로건 지금 리포팅을, 연구 성과를 굉장히 다양하게 리포팅하고 있고요. 저희가 홈페이지 같은 것도 플랫폼도 개발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연구비가 충분하지 못해서 하여튼 이 생태건축 연구단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어떤 형태로건 저희 성과를 리포팅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